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학교가 또다시 힘차게 열렸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뉴페이스도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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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미래학교가 한 달에 2번 열리잖아요. 근데 매번 열릴 때마다 또 매번 저는 기다려지더라고요. 뭐 새로운 주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네, 이해가 많이 되니까 생각하는 것도 좀 틀려지고 생활에 활력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유식한 척을 어디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번에 지난번에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백두산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봐지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마그마방 몇 개? 마그마방 몇 개? 4개. 딩동댕. 우리 백두산 우리가 한번 그때 촬영을 하고 저도 백두산 영화를 보니까 야, 역시 현대문명의 패널이라는 게 저희가 정말 참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영 씨가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런 특혜를 좀 톡톡히 누리게 됐네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어떤 이제 주제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 혹시 여러분 밀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밀덕. 네, 밀떡, 밀떡.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아는 게 있는데 네. 그 세종대왕의 아드님이신 이제 문종께서 밀떡이었다고. 밀떡을 그전에 아시네요. 그러면. 예, 조금 들어봤어요. 이야, 네. 밀떡을 아시는 분이 계시네. 네. 네, 밀떡이 사실 밀리터리 덕후의 줄임말이거든요. 오, 네. 예, 역시 발음 좋으십니다. 네. 예. 밀리터리. 밀리터리 덕후라고 이제 밀떡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밀떡의 세계로 우리를 입덕을 시켜주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이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군사 안보 최고 권위 전문가가 되신 우리 양욱 교수님이 계신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다 함께 양욱 교수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자, 외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저는 지금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에서 뭐 군사 전략이라든가 기타 안보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국방안보포럼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쪽에서 WMD와 관련된 이런 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생소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주변 국가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나라의 안보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군사력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앞으로 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다룰 내용은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주변 국가들의 군사 전략, 안보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일 핵심적인 게 뭐가 될까요?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경제, 그렇죠? 경제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경제를 떠받치려면 어떻게 떠받칠 것이냐? 라는 것이 늘상 국가를 발전시키는 전략의 굉장히 고민인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요. 자, 이게 국내 정치기도 하고 국제 정치기도 한데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일대 대통령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일대 대통령이었을 때 워싱턴 정부 때 국무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국무장관이 누구였냐? 바로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 그렇죠? 근데 재무장관이 누구냐면 해밀턴이에요. 해밀턴. 그렇죠? 알렉산더 해밀턴. 자, 이 해밀턴과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커다란 두 개의 정당의 뿌리가 됩니다. 네. 자,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어땠냐면 기본적으로 뭐 국무장관이었지만은 이런 거죠. 야, 연방이 중앙 정부가 너무 힘이 강해지면 안 돼.
지방에게 힘을 많이 줘야 되고 각 주에 힘을 줘야 되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농사가 중시되는 거고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 주 안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공화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해밀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뭐 민주당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뭐지만 해밀턴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은 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냐 무역이다 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해야 된다. 근데 무역을 하고 뭘 하고 하려면 자 이 시기에 어땠죠? 그 소위 이제 그 18세기 뭐 17세기 18세기 이런 때 대부분 국가들이 무역이 막 무슨 어떤 막 공정한 무역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힘을 바탕을 하고 그리고 펼쳐져 나가야 되고 그렇죠? 힘을 투사할 때 투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역을 자꾸 열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소위 어떤 국제주의적인 시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밀턴주의와 제퍼슨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드는 이런 기본적인 또 사상적 뿌리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나라가 계속 펼쳐지면서 또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윌슨주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민족 자결주의, 그렇죠? 이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었죠? 3.1운동,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우드로 윌슨 같은 굉장한 이상주의자도 나왔습니다. 이상주의자 나오고 그래서 뭐냐면 자, 우드로 윌슨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뭐에 바탕하는 거죠? 민주주의에 바탕하는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를 좀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자, 그런 생각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되게 재밌는 것은 조금 윌슨보다는 좀 이전 사람이지만 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잭슨은 굉장히 좀 재밌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나라를 끌고 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잭슨 생각은 되게 재밌는 것이 야 뭐 우리가 웬만하면은 어떤 국가적 이런 거에 세계에 일어나는 커다란 일에 웬만하면 이렇게 막 뛰어들고 이렇게 안 할게. 어땠죠? 윌슨은 어떻게 보면 뛰어든 거죠.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서 소위 이제 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제 자기네 미국의 시장을 지켜내고 미국적 가치를 지켜내고 했지만은 잭슨 같은 경우 뭐냐면 우리 웬만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거나 들어오려 할 때는 들어가서 무조건 박살을 내놓을 거야. 라는 것이 잭슨식의 접근이겠죠. 어떻습니까? 약간 잭슨이 지금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트럼프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역사는 그래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갖고 이 나라가 탄생을 해왔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자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모습이 되어 왔느냐?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지 워싱턴 때, 그렇죠? 처음에 미국이 생겨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딱 생겨났어요. 막 힘이 넘쳐나나요? 아니죠, 그렇죠? 한계가 있죠. 자,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자, 이때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쭉 지나가는 이 시기 때 보고 있으면 어땠냐? 유럽이 지진이 나기 시작하던 시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프랑스의 어떤 그 혁명이 없었으면 이 시민혁명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고, 자, 시민혁명이 계속 끝나고 나면서 어떻게 됐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전쟁까지 일어나죠, 그렇죠?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바로 이 시기 때 유럽의 어떤 한국과는 손을 잡는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유럽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하고도 안 얽힐 거야, 라고 조지 젤슨이 얘기해요. 그래서 entangling alliance with none, 절대로 누구하고 섞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제 몰로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럽 니네는 신대륙의 일에 관여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몰로주의라는 게 우리가 보통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고립이라는 게 고립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세력을 아메리카 내에서 남미 쪽, 중남미 쪽으로 넓혀나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슬슬 뭐라고 그럴까? 패권에 관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가장 큰 게 바로 미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소위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것에 뛰어들게 된 아주 기본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서 전쟁. 미서 전쟁이니까 어디랑 어디가 싸웠겠죠? 미국이랑 스페인. 그렇죠?
서바나. 그렇죠. 서바나. 그렇죠. 그래서 미성입니다. 그렇죠. 서바나. 이게 미국이 소위 제국주의에 눈뜬 건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뭐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되게 독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네? 그 소위 루즈벨트라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얘기할 때 우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빅스틱 얘기하죠. 커다란 막대기. 빅스틱 디플로마시. 말 안 들으면 때리는 외교를 하겠다. 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 어땠죠? 아까 우리 얘기했죠? 미국은 어떤 나라다? 섬나라다. 섬나라가 다른 나라를 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해군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렇죠? 공군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위 해군력이라고 하는 거에 미국이 눈뜨게 되면서 그 눈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예요. 해군성 차관을 했어요. 바로 저때. 미소전쟁 직전에. 자, 그 다음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확 좀 뛰어갔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조지 캐난이라는 외교관인데 당시에 이제 이 모스크바 쪽에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딱 보기에 이런 거예요. 야, 이 소련이란 나라가 가진 야심이 장난이 아니다. 결국 전 세계를 공산화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해야 될 건 뭐냐? 이 소련의 세력 펼쳐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컨테인먼트, 봉쇄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냉전은 내내 뭐냐? 봉쇄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저런 컨테인먼트 시어리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한국에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 나서 북한이 침략을 해 들어와도 야, 저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라고 굉장히 주저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런 컨테인먼트에 대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건 가서 막아야 돼 라고 해서 들어가서 막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꾸 냉전 시절 막 하고 막 미국이 베트남 전쟁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전쟁을 10년 이상 해보세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빠져나오는데 야,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이거 소련을 막아야 되고. 근데 이 베트남에서 싸운다고 해서 이게 뭐 공산주의권에 이런 걸 막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헨리 키신저라는, 사실 키신저가 중국 쪽을 전공을 한 국제정치학자죠. 그렇죠? 키신저가 딱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야, 우리 방법은 이거야. 세력을 결국 우리는 제국이고 세력 균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 얘들 사실 잘 들여다봐. 소련하고 사이 안 좋아. 중국을 잘 이용하자라고 해서 이 키신저의 어떤 이 세력 균형론에 바탕을 해서 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카터 시절 때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또 그런 전략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야,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뭐 공산주의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추구해온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유라시아라는 대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요. 자, 또 뛰어넘겠습니다.
자, 냉전이 끝났어요. 이제 소련 무너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될 거냐? 야, 이게 괜히 군사력 갖고 이렇게 휘두르고,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소프트 파워, 즉 군사력의 하드 파워가 아니라 이 어떤 국가적인 어떤 뭐 경제적 발전, 문화적 발전, 그런 영향력 이런 걸로 세계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조지프 나이, 이분이 교수, 하버드 교수기도 하지만은 이분이 그 되게 재밌는 게 미 국방부에서 차관보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국방 전략에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 파워라는 걸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많이 만들어내셨죠. 그렇죠? 자, 이게 미국이 세계를 끌고 가려는 이런 전략들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국익이란 건 뭐냐? 자, 미국은 어떻게 되죠? 지금 세계 최고의 제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국의 중요한 건 뭐냐면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체제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거 가장 중요한 국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경제와 안보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끌고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 기본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서로 정권 방향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제국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맥락하에서 미국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세 가지가 뭐냐면 힘의 균형, 경제 이익, 그다음에 인권의 증진. 이거 되게 좀 웃기죠, 그렇죠? 힘의 균형? 이건 뭐겠죠? 아까 얘기한 헤게모니, 그렇죠? 헤게모니 싸움. 그다음에 약간 안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 포함할 거예요. 자, 경제 이익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고 기본적으로 경제를 먹고 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인권 증진은 여러분 좀 약간 좀 되게 황당하죠, 그렇죠? 뭘까? 인권 증진은 뭘까? 북한, 중국. 그렇죠.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뭐 경제와 국방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와 국방이 왜 존재하냐? 미국이란 나라의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삶의 가치가 뭐죠? way of life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way of life가 뭐냐? 미국의 way of life가 민주주의, 그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삶. 그런데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켜지는 삶을 가진 국가들이 전부 다 펼쳐지게 하는 게 미국 생각에서 자기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서로 협력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이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니들 잘못하고 있어, 이런 방향이 맞아 라고 하는 일종의 명분인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이 둘이 여러분 별로 못 들어본 분들 같은데 사람을 제가 2명을 해놨어요. 자, 한 분은 데이비드 스틸웰, 누구냐 하면 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보다 살짝 높은 정도 급인데 하여튼 우리 국장이라도 번역하는데 동아태 차관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랜달 슈라이버는 누구냐 하면 미 국방부, 여기는 국무부고 국방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무부가 뭐죠? 국무부가 우리처럼 외교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방부의 여기는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 미국의 아시아 관련 정책, 특히 우리 대한민국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사실은 이 동아태 차관보 혹은 이 아시아 차관보 이 자리가 왜 생겼냐면요, 원래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원래 처음 관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어떤 안보와 경제와 이런 데 있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관문이 되고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그 동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이 기준입니다. 국가 이익이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철저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어요. 다 모여요. 이게 굉장히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이게 그겁니다.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다 뭉칩니다. 정치적 어떤 입장이나 차이 없이요.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요즘 얘기를 해야죠. 자, 지금 이제 소위 트럼프라는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평생 정치라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다가,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다가
물론 그렇죠. 뭐 비즈니스도 하고 이제 뭐 방송도 나오고 그렇죠. 어프렌티스 뭐 이런 나와가지고 You're fired도 하고 그렇죠. 이러던 분인데 자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야 어떻게 하는 게 그럼 과연 그레이트해지는 거냐? 뭘까? 자 기본적으로 경제입니다, 그렇죠? 야 돈이 있어야 돼. 사업하는 분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야 돈 없이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많아야 돼. 미국이 경제적으로 돈이 생기게 만들어줄게. 라는 것이 먼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돈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강한 군사력을 함부로 헤어나가서 쓰면 안 돼. 해외에서 자꾸 이렇게 막 펄어놨던 전쟁하고 이런 것들 전부 정리하고 쫙 가지고 들어와서 내실을 기해야 돼. 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전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전략이죠. 이게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이 국방력을 계속 키우고 예. 이제 아직까지 세계 경찰 역할을 좀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예. 이제 대국 굴기 이래가지고 미국한테 이제 약간 라이벌로 G2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처럼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렇게 미국의 어떤 외교 전략에 있어서 중국과 이제 미국이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또 뒷강의에도 할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 됩니다. 얘를 우리랑 경쟁자로 바라볼 거냐? 아니야, 경쟁하려면 멀었어. 아직 쟤들은 저걸 해야 돼. 네? 그리고 그러면 얘를 통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볼 거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아니면 쟤들 한참 멀었어. 아니야.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게 기본적으로 오바마 초기 정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어떻게 돼? 중국이라는 나라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GDP가 일본보다 세졌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막 붙고. 야, 이거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게 트럼프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나라를 군사력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를 평가할 때는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량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군사적 역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제적 역량을 뺏어버리면 된다. 그게 미국이 냉전 시절에 소련한테 이긴 전략이에요. 그래서 같은 전략을 중국에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같은 전략가들이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80만 명 정도 전군 육해공을 합쳐서 한 8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육군으로 치면은 우리 군단 개념으로 치면 한 3개 군단 정도 되고 사단에 한 10개 사단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이제 상부 구조로만 보면요. 근데 물론 우리보다는 전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1개의 여단이 돼서 이 여단을 어디로 보내냐. 사실 미국은 여단 하나가 사단 하나 힘이에요. 그래서 병력 수는 줄이되 장비를 최대화하고 현대화해가지고 해서 작은 병력으로 큰 능력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자, 뭐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돼 있죠? 한 2,000대 이상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대 거의 10,000대 가까이 됩니다. 다 합치면은. 근데 그중에서 전투기만 한 이제 2,000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000대가 전부 4세대 이상, 그러니까 이게 첨단이라는 뜻입니다. 다 첨단 전투기만 깔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죠? 무슨 막 되게 막 옛날 전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F4, F5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 절반은 좀 안 되는데. 자, 해양력은 어떠냐? 항모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은 법에 의해서 항모를 11척을 갖게 해놨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항모 11척 있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놨어, 국가에서.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항모, 무슨 니미츠급 같은 커다란 항모가 그래서 11척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다가 이
그 조그만 항모들이 있습니다. 상륙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해병대원들 타고 막 이렇게 막 거기서 헬기로 막 하고 하는데 이게 말이 상륙함이지 거기서 전투기가 다 뜨고 내려요. 수직이 착륙하는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른 나라로 가면 경항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미국은요 항모가 19척 있는 국가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수준이.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핵을 가진 국가예요. 핵을 가진 국가예요. 그래서 자, 지금 굉장히 많이 줬어요. 미국이 한때 많을 때는 거의 한 10,000개가 넘는 핵폭탄두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줄여서 실전 배치된 건 한 2,000여 개 정도. 그다음에 스톡해 있는 거는 이제 일부 좀 있고요. 예, 자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근에 가진 역사적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근 특히 한 지금부터 시계를 한 100년도 조금 좀 작겠다. 한 200년 정도 한번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혹은 150년 정도. 자, 앞으로 당겨봤을 때,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 뭐에 관한 그림일까요? 아편전쟁, 그렇죠? 자, 소위 이 아편전쟁, 말도 안 되는 아편이란 거를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막 수입을 해 들어오는데 당연히 막아야죠, 그렇죠? 막는데 그걸 막았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자 어쨌거나 중국이란 나라가 그나마 나라로서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고 그게 2차 세상이 끝난 다음에 나라를 갖춘 거죠. 그렇죠? 모양을 갖춘 거죠. 그때 중국의 정부는 뭐였죠? 장개석 정부였단 말이에요. 1945년도에 장개석 정부였는데 불과 4년 만인 1949년에 장개석 정부가 쫓겨나서 평안으로 가고 다 전부 공산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중국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기본적으로 공산당 정부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저희가 개혁 개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공산당이라는 엘리트가 끌고 가는 정치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나라가 봤을 때는 그 정치 체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아편 전쟁이 시작돼서 중국이 찢어 밝혀질 때부터 나중에 중국 소위 말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현재 이 공산화된 중국이 생겨날 때까지의 100년간은 어떤 기간이었냐? 치욕의 10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욕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거냐라는 것이 늘상 관심이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늘상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중국몽이죠, 그렇죠? 중국몽, 중국의 꿈. 중국의 꿈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 그렇죠? 어떻게 부흥할 거냐? 부흥이란 게 뭐냐? 뭐 부흥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중국이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 100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100년, 뭐죠? 자, 일단 중국은 어떻죠? 공산주의 정부, 공산당에 의해서 끌어가는 정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공산당이 끌고 가는 국가예요. 자, 그럼 중국 공산당 탄생한 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처음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날이 뭐죠? 1949년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한 날, 그렇죠? 바로 그래서 두 개의 100년이 뭐냐면 1921년에 100을 더해서 2021년, 1949년에 100을 더해서 2049년. 이게 뭐다? 2021년까지 소위 샤오강 사회, 뭐 약간 중지국 이상의 되게 좀 든든한 이런 국가로 만들어서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2045년 정도 되면 중국몽을 이루는, 그래서 최소한은 아시아 지역에서 맹주가 되는 그런 국가가 강대국이 되겠다. 그리고 그런 강대국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뭐죠? 1대1로. 1대1로 여러분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1대1로가 얼마큼 황당한 전략이냐면요. 그러니까 원 로드 원 벨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대 로드 뭐 얘기해서 실크로드. 그래서 지상을 따라서 유럽이나 이런까지 전부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해상을 따라서 만들고, 그렇죠? 이거 뭐죠? 이거 굉장한 큰 그랜드 플랜이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 대륙과 해상을 전부 다 가는 전략을 가져오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허풍으로 끝날지 실제 그렇게 연계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자, 여러분 어떻죠? 한 나라라고 하는 게 크려면요 꿈을 크게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존경스럽고 조심하고 위험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몽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지금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해서 지금 미국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이제 누르기 위해서 경제권을 뺏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이랑 경제력이 성장을 해도 미국을 이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넘버 원의 자리를 뺏어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넘버 원인 게 꼭 이 사람이 똑똑해서 넘버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넘버 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제일 강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달러. 달러죠, 달러가 국제 통용되는 통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미국이 되게 못된 마음 먹고 달러 많이 찍어내서 하면은 미국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이러한 큰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걸 바꿀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그 뛰어난 어떤 대체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시스템을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라는 나라를 비교해놓고 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전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면 아직까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되게 좋은 미래를 중국이 제시할 수 있을 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턱도 없습니다. 지금 수준 갖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비록 이 국방을 얘기하고 군사를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그 기본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가진 펀더멘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국은요 아직도요. 자 그래서 마오쩌둥이 사실 정치 장교예요, 그렇죠? 공산당의 정치 장교인 거고 엘리트들이거든요. 엘리트 정치를 해 나가는 게 그게 중국의 전형적인 지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건 틀리고요. 공산당이 끌고 가는 국가는 맞는데 공산당의 엘리트 정치에 의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자 결국은 1대1로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동아시아, 동남아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이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중국에겐 도전 요소가 있는데 자 일단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가까운 나라 중에서 중국과 반목하는 가까운 큰 나라가 어디가 있었죠?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센카쿠 갖고도 한번 부딪힌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신경을 굉장히 쓰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인도입니다. 그렇죠? 인도가 예를 들어서 인도가 여기서 견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중국도 이렇게 나가야 돼, 태평양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면 중국과 한국에서 막혀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가 그래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할 때 인도라고까지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위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떠냐면요, 중국이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하고 다 전쟁을 했어요. 전쟁 안 한 나라가 아마 북한 정도? 자, 이 중국의 그 결국은 이제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중국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죠? 중국하고 전쟁하고 생각하면 맨날 많이 생각하는 게 6.25 때? 인해전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착하지 말아요. 이렇게 중국은 인해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무슨 앞에서 뭐 꽹가리를 북치고 뭐 이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인력을 무작정 그 사람을 때려 넣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전쟁을 절대 중국은 안 했어요. 실제 중국이 하는 전쟁의 형태는 뭐냐 하면요, 유적 침입이라는 겁니다. 유적 침입. 뭐냐면 적을 유인을 해서, 내가 막 약한 것처럼 유인을 해서 막 뒤로 막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쟤를 졌네? 그러면서 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 들어오면 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끝을 막아서 안에서 다 잘게 죽여버리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대부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유적 침입이라는 게 80년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부터 얘기하는 게 야 이것만 갖고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봤는데 유적심의 전략을 갖고 계속 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1979년인가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월 전쟁하러 베트남에 가서 야 베트남 애들 우리 말 더럽게 안 듣는데 베트남 애들한테 교훈을 심어주고 와야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다? 중국은 사실 내부적으로 충격에 빠집니다. 오, 우리가 군사 전략을 되게 잘못 세운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군을 현대화시켜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국부전쟁을 수행을 하겠다. 신식이 적극방어. 이 적극방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건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라는 군사 전략을 세우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놓고는 그렇게 못해요. 공격을 하겠다는 건 침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그거를 자기네 군사 전략을 내세우느라고 저 나라는 침략 국가에 친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적극 방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 오긴 오는데 내가 얘를 열심히 여기서 때려서 막을 거야. 근데 적극 방어도 그 나라 능력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 때는 유적심이 뭐냐면 능력이 있으면 내가 국경에서 얘를 다 막고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들어가서 막겠죠. 그렇죠? 근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걸 지키는 것도 힘드니까 야, 뒤에 물러나서 안에 끌어들인 다음에 막아야지. 이게 각 그 나라 국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군이 다섯 가지가 돼요. 육해공 플러스 로켓군이 있고 전략지원부대가 나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로켓군이 이제 소위 자 뭐냐 하면 중국은 핵보유국이에요. 핵보유국은 핵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군종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죠? 지금 북한도 로켓군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핵보유국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군 광구가 막 7개, 7개 그랬는데 얘를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부,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중국이 되게 좀 흉악한 게 현역이 250만 명이에요. 육군 현역. 엄청나죠? 그렇죠? 250만. 예. 230만 죄송합니다. 230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넓은 나라 봤을 때는 200만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5개 군구에다가 쪼개보세요. 40만밖에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름 그럭저럭한 수준일 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력 구조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중국이란 나라가 단 한 번도 해양 국가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죠? 아니 무슨 정화 함대가 뭐 세계를 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세계를 뻗어 나갔냐고요. 아니죠. 왜냐면 가만히 내가 앉아와서 있어도 유럽에서 상인들이 와가지고 와서 야 우리 니네들 뭐 비단 사갈게, 뭐 향신료 사갈게. 가만히 있어도 와서 하는데 자신들이 열심히 해외로 뻗어 나가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해양국가가 한번 돼서 이렇게 그냥 물동량이 자기들도 많아지니까 소위 세계 공장이 돼서 수출을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항모를 여태까지 2척을 만들었습니다. 2척을 추가로 더 만들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항모를 6척 갖겠다라는 게 뜻입니다. 자 그럼 6척까지면 어떻게 되죠? 자 미국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항모는 11척입니다. 그렇죠? 아까 8척은 제가 경항모라고 그랬죠.
6척이면 어떻게 되죠? 절반 정도보다 조금 좀 많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미국에 11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한 6대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태평양 이렇게. 물론 한 바퀴 돌지만 항모라는 게. 그래서 최소한 중국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해군력의 절반 이상 정도는 최소한 보유를 해서 아시아 지역 쪽에 미국이 못 들어오겠다. 이게 전략인 거고요. 그렇죠? 막겠다.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항공력도 뭐 한 전투기 한 3,000여 대 있는데 미국보다 많아요. 전투 숫자는. 숫자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정말 좋은 전투기, 우리 4세대 전투기라고 그러는데 전투기 1, 2, 3, 4, 4세대, 5세대인데 요즘은 4세대 이상은 쳐보니까 한 1,000대가 좀 안 돼요. 물론 숫자는 늘려나가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렇죠? 여전히. 그다음에 핵은 핵 탄두가 한 290발 정도, 300발 조금 못 되게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핵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중국이고요. 자,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좀 속도감 있게 갈게요. 자, 일본이란 나라는 자, 기본적으로 이거 일본도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본이요. 한 가지 우리가 되게 나름 일본에게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근대적 개혁을 스스로 이뤄낸 나라예요. 뭐죠? 메이지 유신. 그렇죠? 메이지 유신을 빼놓고 나서 소위 이 아시아권이나 소위 서구 이외의 국가에서 스스로 국가가 자기를 개조해서 근대화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일본 쪽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뭐 중국 뭐 니네들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아시아 뭐 여기서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잘난 애들은 없어. 왜냐면 우리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근대화를 한 국가야.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근대화를 해서 뭐 했죠? 제국주의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 안 한 국가가 없어요. 미국도 제국주의하고 모든 국가가 제국주의에서 힘 있는 나라는. 자, 그래서 자, 그런 거고. 자, 이런 제국주의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심지어는 일본이요. 1차 세계대전 때 어땠습니까? 어느 쪽에 붙었죠?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말고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편이었어요. 미국 영국 편, 연합국 편이었어. 그 뭐예요? 승전국이잖아.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에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미국하고 싸웠지만 어떻게 됐냐면요. 엄청난 해군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해군 군함 16척을 보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으로. 지중해로. 뭐 사실 이쪽에서 거의 전선이 없다 보니까. 자, 이런 그 미국하고 한번 싸워봤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처절하게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전범기다. 얘를 관리해야 돼. 원래 미국은 일본을 그닥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자, 6.25 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켜가지고 내려왔죠. 그렇죠? 사실 일본은 김일성한테 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해야 돼요. 김일성이라는 세계 최고의 친일파입니다. 뭐냐? 바로 일본 자체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를 전쟁을 일으켜서 이 공산 세력이 넘어오는 걸 막아야 돼. 봉쇄 전략에 의해서 막아야 돼. 이게 되면서 막아야 되는데 야, 생산하고 이거 생산 능력이 남한 대한민국 엄청 없었고 어딘가 생산을 해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다시 전진 생산기지가 된 거예요. 응? 김일성이 일본을 살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일본을 살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뭐냐? 일본의 전략은 철저하게 미국에 딸싹 달라붙어 간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를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부분 때문에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의 자위대라는 건 군대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뭐 일단 특수한 공무원 조직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군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냐면 알아서 이제 스스로 시참을 알아서 기른 거죠. 그렇죠? 알아서 스스로 우리는 미국의 큰 뜻에 따라서 오버 안 할게. 그래서 모든 군사력을 그렇게 활용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아베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 자, 일본이 뭐 갑자기 막 어느 순간 막 이제 우리는 독립하고 우리는 힘이 쌓여졌어서 보통 국가 되겠다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따로 그럽니다. 니들도 보통 국가가 돼. 일본은 보통 국가 안 되는 게 좋아요. 왜? 보통 국가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가 뭐냐?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군대도 없고. 근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전쟁 안 하고 평화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 뭐 군사 활동 혹은 안보 활동에 별로 안 나가도 돼. 그냥 군비에 돈을 많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전부 경제로 다 돌릴 수가 있거든. 좋은 거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거 덕분에 많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란 나라 크기에 비해서 이 군사에다가 돈을 정말 안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커올 수 있었던 거야. 안 하는 게 더 좋아, 일본은. 근데 미국이 뭐냐면, 야, 우리가 봉이야? 우리가 다 세계 경찰 우리가 다 해야 돼? 야, 니들도 좀 와서 거들어. 너 돈 많잖아. 너 왜 안 해? 그렇게 일본하고 나토 국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더라. 자,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일본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 우리는 어떻죠? 되게 싫죠. 그렇죠? 싫잖아요. 저도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하냐? 적대감이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막 침략해서 점령하고 막 해가지고 했던 국가들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되려 일본 하면은 되게 좋은 나라, 우리한테 막 차관 많이 주고 이런 나라. 일본은 열심히 번 돈을 동남아 쪽에 굉장히 열심히 뿌리고 다녔어요. 뭐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 이거 사실은 뭐 일본이 다 끌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본 돈 들어가서. 우리보다 일본을 훨씬 더 좋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 뭔가 제시하는 게 있어야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게 저렇게 경제나 이런 것들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잘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육군은 한 5개 군단 무슨 10개 단 이렇게 부대들이 있는데 사실 육군은 되게 볼 거 없어요. 한 15만밖에 안 됩니다. 육군 전체가. 되게 작습니다. 작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있어. 일본에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섬나라야. 그러면은 군사력 중에서 어떤 거에 제일 돈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해군. 그 다음에 공군. 그 다음에 육군이에요. 이 순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해군은 이제 세 개의 호위 대군, 호위 함대, 이제 몇 개 함대들. 이제 그 다음에 항공군. 그 일본이 되게 항공기가 많은 게 대잠 추계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잠수함 잡는 기체. 100대가 넘어요. 100대가 항공기가.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게 섬나라한테 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섬나라는 먹고 살려면 다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잠수함이 막 공격해가지고 그거 다 끊어봐.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가의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되는 걸 막아내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군력이 굉장히 강하고 대잠이라든가 혹은 이제 기뢰 같은 거 띄워가지고 해서 기뢰 같은 거 있으면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하는 봉쇄를 못하게 소해, 기뢰를 제거하는 능력. 소해 능력은 거의 뭐 세계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대잠 초계 전력과 소해 전력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가겠습니다. 러시아. 자, 러시아란 나라가 어떠냐? 자, 여러분 한번 러시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손쉬운 질문이 이거죠. 자, 러시아는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유라시아. 유라시아. 예, 좋습니다. 예, 유라시아 사실은 맞는 말이고요. 정체성은 어떨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동유럽. 유럽이라고. 유럽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유럽이 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럽처럼 세련되고 싶어 하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떠냐면 또 러시아는 국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이 넓은 국가를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주로 살만한 데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좀 내려오거나 유럽 쪽으로 가거나 해서 이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도 결국 퍼져 나가려면은 해양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아니면 뭐 흑해, 뭐 카스피해 이런 데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블라디보스톡만 해도 그게 부동항이 아니잖아요. 거기 배 세워놓으면 막 진짜 막 몇 시간 만에 배가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크림반도 이런 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만약에 딴 나라가 거기를 장악한다, 러시아는 딴 나라 장악한다, 나갈 길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뭐냐면요. 자, 러시아 이전에 뭐였죠? 러시아 이전에 어떤 나라였죠? 저 나라는 소련이었죠. 그렇죠? 제정 러시아, 소련, 그다음에 다시 이제 러시아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이 소련 시절의 핵심 뭐였겠습니까?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 그렇죠? 공산 막 열심히 뭐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미국이 뭐였냐면 소련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야, 우리는 소련 니들이 생각하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우주에도 띄우고 막 난리를 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불렀었죠. 왜? 레이건 시절에 그렇죠? 전쟁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 이제 SDI라고 해서 이제 전략방위 구사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별명이 스타워즈였어. 왜냐하면 우주에다 각 무기 체계를 띄워놓고 막 러시아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야, 우리 이러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군사력에 돈을 더 들이는데 어떻게 되죠? 들이면 들일수록 경제를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르바초프 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남아남지 않겠네. 미국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야, 형들 이리 잠깐 와봐. 우리 야, 이거 군사력 갖고 그만하자. 그러시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틈을 타서 또 저 독일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가서 딱 집으면서 야, 니들 이제 좀 동독에서 물러가. 우리 통일될 것 같은데. 그래? 야, 좋은데 이거? 오케이, 가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렇죠. 베를린 장벽부터 무너졌죠. 89년도에. 그렇죠. 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실했기 때문에 경제 지원 이런 게 절실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측면들이 있고요. 자, 그렇게 무너지고 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옐친 대통령이 와가지고 와서 그렇죠. 여러분 옐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소위 쿠데타 일어나고 막 공산주의 세력 다시 쿠데타 일으켰을 때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막 옐친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을 때 전 세계도 그렇죠. 야,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제 세상은 다 좋아졌다. 근데 막상 러시아 입장에서 어땠냐면요. 자, 민주주의 했어. 하자마자 서구 국가들이 와서 막 돈을 주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와서 어떠냐고 와서 그래 진작 했어야지 왜 지금 저거 하고 있어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만 하지 막상 러시아를 위해서 돈을 팡 쓴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굴욕감이 누구를 만들었다? 바로 푸틴을 만든 거예요. 푸틴? KGB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KGB. 예? KGB의 개념이 좀 틀리긴 한데 우리가 KGB 무슨 뭐 첩보기관, 스파이기관 이렇게 생각하지만 KGB는 국가 안보를 끌고 가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푸틴이 뭐냐면 이겁니다. 똑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마가 아까 그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거 푸틴한테 베꼈습니다.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게 2000년대부터 이제 이 푸틴이 가져온 거였어요. 근데 그럼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 뭐 얘기하는 거죠? 위대한 러시아 어떤 러시아인 거죠? 제정 러시아인가요? 아닙니다. 스탈린 시절에 세계를 미국과 절반을 통치해가고 있던 그런 위대한 러시아로 다시 부활하겠다. 물론 그때와 같은 공산주의는 아니겠지만 자,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이에요. 돈 플러스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제일 처음에 군사력을 일단 내비두고 이 시기 때 정부가 막 열심히 정리가 되면서 막 재벌 위주로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키워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모이고 난 다음에 한 2008년 이때 이후부터 군사력이 조금씩 국방개혁 같은 걸 통해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 러시아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한반도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영향력이 약한 편이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그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측의 그 동해상의 카디즈로 침범하고 그 독도의 영공까지 침범해서 우리 공군이 이렇게 사격도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러시아의 움직임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 극동 전략을 제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러시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뭐겠습니까? 동북아에 어떤 나라 있습니까? 한국 있고 일본 있고 중국 있잖아요. 그렇죠? 자, 중국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는 제껴놓고요.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경제 지원. 경제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고 군사력은 최소화하고 있어요. 최소화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냐 하면 러시아가 이 아시아 지역 쪽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얘들에게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그래서 가끔씩 하면서 그렇게 가끔씩 군용기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면서 우리 죽지 않았어. 우리가 이 지역에 우리는 핵보유국이야. 그 중에 보면 핵폭격기들 같은 것들도 사실 초계 비행을 해요. 거기는 늘상 유럽 지역은 늘상 핵폭격기가 초계 비행을 합니다. 러시아는 그런 방공식별구역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돌아다녀. 중국이 러시아한테 배웠네요. 그렇죠. 러시아한테 배운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넘어온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공동훈련을 했어요. 그때. 그 차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을 해서 동아시아 지역 쪽에 동북아시아 지역 쪽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 말인즉슨 미국과 일본의 동맹 혹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어떤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들 우리가 언제든 때릴 수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고를 하는 그런 행동에 가깝다. 뭐 일본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러시아가 분명히 군사 강대국이라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항모가 한 척이고 이지스함이 네 척인데 우리가 지금은 G2 시대 하면 당연히 중국을 떠올리지만 분명히 미국을 가장 크게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러시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실질적인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 군사력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전 같지 않은 수준이다. 원래 러시아는 막 화력 기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전쟁하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자 더 이상 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수가 그러니까 징병제 국가들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요. 인구 수가 자꾸 지금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똑같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집을 여전히 하더라도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현역이 한 90만 명 정도 돼요.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 막 거의 한 막 100만 이상, 200만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정말 많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이게 현역이 그런데 육군만 치면 어떠냐면요. 러시아 육군 전체가 30만이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현역 9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30만이었는데 러시아는 지금 군대를 또 거기도 군종을 5개를 나눴어요. 육해공군 플러스 거기도 당연히 전략군 있겠죠. 그렇죠? 핵 보유국이니까. 그다음에 특수부대 이런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공수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막 나뉘는 겁니다. 러시아도 근데 러시아는 사실은 해군력이 한 번도 강해 본 적이 있는 나라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항모가 한 척밖에 없어요. 또 원래 두 척 지려고 하다가 돈 없어가지고 한 척 팔아버렸고 그 판 한 척이 중국으로 한 10몇 년 이상 해외를 떠돌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최초의 항모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양력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어요, 러시아가. 근데 지금 러시아 모습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 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를 러시아가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군사력 전에 먼저 정보작전 이런 것들 통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게릴라 전투 일으켜놓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딱 필요한 정도의 군사력만 딱 투입을 해서 딱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치고 나오겠다. 대표적으로 뭐? 크림반도. 그렇죠? 크림반도 들어갈 때 특수부대가 막 위장하고 들어가지고 가서 마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의 힘만으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서 크림을 독립시킨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러시아 군 특수부대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나름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야말로 그래서 적고 예전 같지 않은 작은 군사력이지만 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다.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